안녕하세요. 나나코예요. 자, 오늘은 나나코가 언젠가는 한 번쯤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오늘은 이 세가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나나코가 세가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나나코가 왜 그렇게 맨날 세가 타령을 하냐 여러분과 공감대를 좀 형성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뭐 세가라고 하면 일단 소닉 만든 회사죠? 또 토타로 그리고 풋볼 매니저 배급사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조금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지녀신전생 페르소나를 만든 아틀라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여러분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닌텐도는 다들 아시죠? 닌텐도. 닌텐도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임사라고 하긴 애매해졌지만 그럼에도 뭐 슈퍼마리오, 제다의 전설, 스플래툰 이런 좋은 IP들을 가지고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게임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닌텐도가 진짜 전성기, 업계 최고의 위치에 있던 시기에 닌텐도를 위협한 유일한 경쟁사가 어디냐? 세가예요, 세가. 그런데 그렇게 닌텐도랑 용호상박의 싸움을 하던 세가라는 회사는 어떻게 태어났고, 또 닌텐도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무너졌으며 지금은 또 어떻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나? 아, 세가라는 회사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일본 회사지만 시작은 미국이었어요. 1940년 얼빙 브롬버그, 마틴 브롬리, 제임스 험퍼트라는 유비 관우 장비가 하와이에서 스탠다드 게임즈라는 이름으로 아케이드 게임사를 창업하게 돼요. 뭐 사실 마틴 브롬리는 본명이 마틴 제롬 브롬버그라고 해서 얼빙 브롬버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유비 관우 장비는 아니지만 아무튼 미래 떨어진 아저씨가 한창 사춘기 겪던 시절이죠. 스탠다드 게임즈는 미군의 아케이드 게임을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물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요즘 게임처럼 세련된 게임은 아니었고요, 당연히. 슬롯머신 같은 기계식 게임을 납품하는 회사였다고 해요. 아니, 전쟁통에 웬 아케이드 게임?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한 건 조금 나중의 일이에요, 1941년. 아, 물론 미국이 참전한 후에도 거래는 계속했어요.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 미국이라는 국가의 약간 뭐랄까 체급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전 세계 규모의 전쟁이 한창인데 그렇게까지 군인 복지에 신경을 쓸 여유가 있었다는 게. 뭐 근데 해군에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배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뭐. 아무튼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1945년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스탠다드 게임즈라는 회사는 폐업을 하고 1946년에 서비스 게임즈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업을 하게 돼요. 스탠다드 게임즈 때랑 사업 내용이 똑같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만 바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얘기긴 한데 서비스 게임즈가 미군이랑 거래를 하다가 미군이 야, 우리 너네랑 거래 못하겠는데? 라고 선언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어쩌다가 그랬냐? 이 회사가 탈세를 하다가 걸렸어요. 세금을 안 냈죠, 세금. 이제 미국에서는 조세 포탈이 굉장한 중범죄이기도 하고 이미지가 안 좋단 말이에요. 옛날에 미국에 이러면 얘기가 또 옆으로 새는데 옛날에 미국에 알카포네라는 굉장히 못된 마피아 두목이 있었어요. 사람도 많이 죽이고 불법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마피아인데 체포될 때의 혐의는 폭행이나 살인 같은 게 아니라 탈세였어요, 탈세.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국가기관은 FBI도 아니고 CIA도 아니고 IRS, 국세청이다. 아무튼 나나코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에서는 탈세를 엄청나게 안 좋게 본다는 거고요. 서비스 게임즈의 탈세 혐의는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미군이 거래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이 서비스 게임즈가 어떻게 됐냐. 표면적으로는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고 며칠 있다가 니혼 고라쿠부산, 일본 오락물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게임즈라는 회사가 후기에는 일본 오락물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보통 세가의 전신이 뭐냐 라고 물으면 정답 일본 오락물산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가의 역사를 좀 안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이 세가의 전신은 서비스 게임즈다 라고 하죠. 왜냐면은 이거를 설명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오락물산이라는 회사는 1965년 데이빗 로진이라는 아저씨가 사장으로 있는 로진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 합병이 돼요. 그리고 이때 이름이 세가로 바뀌었죠. 이 세가라는 이름은요, 서비스랑 게임즈의 앞글자 두 개씩을 가져와서 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부터가 서비스 게임즈를 계승하고 있는 거죠. 일본 오락물산이 아니라. 그래서 세가의 전신을 서비스 게임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좀 웃긴 게 세가 홈페이지에서 세가의 양력, 역사를 찾아보면 서비스 게임즈 이름은 안 올라와 있어요. 또 일본 오락물산 이름만 있지. 그러니까 회사 이름부터 서비스 게임즈에서 가져온 건데 정작 세가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데이비드 아저씨가 회사를 굴리다가 또 걸프 앤 웨스턴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 로즌 엔터프라이즈를 넘기게 돼요. 걸프 앤 웨스턴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 나나코만 아는 얘기한다고 뭐라고 할 텐데 지금은 파라마운트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아무튼 이때 데이비드 아저씨가 회사를 넘기고 은퇴하거나 이직을 하진 않았고요. 최고 경영자로서 일을 계속했죠. 이제 기초적인 임플란트, 세가를 획득한 데이비드 아저씨한테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세가라는 회사를 먹은 것까진 좋았죠. 세가가 만든 게임이 또 잘 나갔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세가는 처음부터 게임 잘 만들었으니까는. 근데 이제 세가가 거래하던 회사 중에 일본의 에스코무역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에스코무역. 이 에스코무역이 1975년 세가 게임기에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랬대요. 세가 게임기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문제의 게임기인 세가 매체머, 오른쪽에 있는 게 에스코무역의 짝퉁 게임기 빅찬스예요. 뭔가 비슷하죠? 2, 4, 8, 16 막 써있고. 보통 이런 불법 복제판을 해적판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도 파이러시라고 하고. 말하자면 해적단이었던 거예요. 이 에스코무역이라는 회사는. 이 해적단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데이비드 아저씨 입장에선. 요즘 같으면 그냥 소송을 걸면 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옛날이다 보니까 국제재판 관할 같은 게 애매해서 해결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싼데 비슷한 써가면서 막 일본으로 달려갔겠죠. 이제 해적단이랑 단판을 지으러 일본에 간 건데 에스코 해적단의 선장 몽키리 루피 나카야마 하야오라는 아저씨랑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게임 산업에 대한 통찰력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대단하구나. 인간적인 끌림을 느꼈다고 해요. 제가 양을 만난 유비처럼. 그래서 데이비드 아저씨가 이 나카야마 아저씨한테 진짜 한눈에 반해버려서 어떻게 하냐. 너 내 동료가더라. 1979년 로즌 엔터프라이즈가 에스코무역도 인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에스코무역은 로즌 엔터프라이즈의 사나이 적단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죠. 이 나카야마 하야오라는 사람 하나 영입하고 싶다고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린다는 게 낭만의 시대예요. 낭만의 시대. 그런 다음에 데이비드 아저씨가 나카야마 아저씨한테 세가 부사장 자리를 줘버리죠. 그 후로 그 두 사람이 일도 같이 많이 하고 돈독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적인 브로맨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나카야마 아저씨는 부사장 자리에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4년 만에 세가 엔터프라이즈의 사장이 되고요. 1983년. 나카야마 아저씨가 사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SG-1000이라는 세가 최초의 콘솔을 만드는 거였어요. 당시에 닌텐도가 페미콤을 만든다고 하니까 야, 우리는 저거 못하냐? 우리도 해볼까? 해가지고 따라서 만든 거죠. 이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콘솔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세가가 좀 말이 안 되는 기행을 하나 벌여요. 나카야마 아저씨가 세가 사장이 된 게 정확히는 1983년 7월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지시로 SG-1000이 나온 것도 1983년 7월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어케함? 뭐 별로 복잡한 얘긴 아니고요. 세가가 그전부터 컴퓨터를 만들고 있었어요. 개인용 컴퓨터. SC3000이라는 모델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키보드랑 컴퓨터 기능만 빼고 컨트롤러 꽂은 다음 게임기라고 판 거예요. 그래서 일본 발매일 기준으로 SC3000이랑 SG-1000의 발매일이 똑같아요. 1983년 7월 15일. 또 실제로 SC3000에서도 게임이 호환이 되고요. 말하자면 스팀덱 같은 거죠, 스팀덱. 스팀덱도 그냥 쬐끄만 컴퓨터를 게임기로 개조한 거잖아요. 세가가 40년 전에 이미 스팀덱을 만들었던 거예요. 세가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 SG-1000이라는 콘솔은 발매일부터 연말까지 5만 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 했던 건데 무려 16만 대를 팔았어요. 반년도 안 돼가지고. 엄청 잘 팔린 거죠. 그래서 세가가 이때 깨달은 거죠. 원피스는 콘솔 시장에 있다는 걸. 나중에 소닉이라는 시리즈를 만들게 되는 나카유지라는 아저씨랑 아케이드 업계의 전설 스즈키유라는 아저씨가 이 시기에 세가에 취직을 했어요. 뭐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자세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때 아까 얘기했던 걸프 앤 웨스턴의 회장이 주말 농장을 가면서 경영 구조도 불안해지고 회사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은 죽어. 뭐 회장 죽은 건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데이비드 아저씨랑 나카야마 아저씨 두 사람의 주도하에 세가를 SCS키라는 회사에 넘겼어요. SCS키는 스미토모 컴퓨터 서비스 코퍼레이션의 약자고요. 코퍼레이션이라면서 왜 K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K예요. 스미토모도 뭐 일본의 굉장한 재벌 그룹이죠. 아무튼 이때부터 세가가 완전히 일본 회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세가는 세가 마크3라는 콘솔을 만들어서 페미콤의 아성을 위협하는 한편 아케이드 게임도 꾸준히 만들었어요. 세가 마크3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나코가 북두에 구원한 적이 있었죠.
아케이드 게임은 아웃런이랑 판타지존 했었고 다 이때쯤 나온 게임들이에요. 그 외에도 뭐 신호비라든가 행운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게임들이 나왔는데 뭐 어차피 얘기해준다고 해볼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게임 얘기는 뭐 자세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때부터가 세가 전성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닌텐도가 진짜 징그러운 게 뭐냐면요. 이때까지도 페미콤으로 버텼어요. 아니, 이때까지가 아니죠. 더 버텼어요, 더. 세가가 1988년에 세 번째 콘솔 메가드라이브를 출시할 때까지도 페미콤으로 버텼어요. 아니, 콘솔 하나로 몇 년이나 해먹겠다는 건지 진짜 양심이 없죠? 아무튼 이때가 딱 8비트 콘솔이랑 16비트 콘솔의 과도기였어요. 진짜로 8비트랑 16비트 사이에 낑긴 PC 엔진 같은 거 나오고 뭐 그랬죠. 페미콤은 8비트 콘솔인데 메가드라이브는 16비트 콘솔이었단 말이에요. 체급부터가 그렇게 2배 차이 나니까 페미콤이 메가드라이브를 이길 순 없었죠. 그래서 닌텐도가 슈퍼 페미콤을 출시할 때까지 2년.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세가가 닌텐도를 누르고 업계 최고가 될 수 있었어요. 감동의 드라마죠. 여기 팔려나가고 저기 인수합병 당하던 세가가 맞나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세가가 게임도 이때 진짜 쟁쟁한 게임들 만들었죠. 뭐 소환기, 애프터버너, 골든엑스, 알렉스 키드. 세가의 황금기가 이때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닉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다가 1990년 닌텐도 슈퍼 패미콤이 나왔어요. 세가는 또 2인자 신세가 됐죠. 슈퍼 패미콤이 출시 이후로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추산이 되는데 메가드라이브는 2년 먼저 나왔는데도 3천만 대 정도 팔았다고 하니까 뭐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세가 입장에서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이었나 봐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슈퍼 패미콤에 대한 네거티브 선전을 했거든요. 슈퍼 패미콤이 못하는 걸 메가드라이브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뭐 근데 사실 슈퍼 패미콤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성능은 당연히 더 좋았고요. 이 성능 비교를 자세히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지루하고 현학적인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처리 속도가 좀 더 빠르고 메가드라이브에선 지원을 안 하는 그래픽 기능이 슈퍼 패미콤에는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능 문제도 사실 지금부터 얘기할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였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메가드라이브는요, 서드파티가 부실했어요, 서드파티. 세가 퍼스트파티는 굉장히 좋았죠, 물론. 근데 세가랑 세가 자회사 빼면 메가드라이브 쪽에 독점적으로 좋은 게임 만들어주던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뭐 일단 트레저 있죠, 트레저? 예전에 건스타 히어로즈 했었잖아요, 나나코가. 그 다음 컴파일은 좀 애매하죠? 컴파일은 세가랑 운명을 같이한 회사다 라는 이미지가 있기는 한데 이때는 슈퍼 패미콤 쪽에도 게임을 많이 냈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엔 세가 쪽에 붙었지만 이때는 컴파일이 좀 박쥐 같은 이미지예요. 애초에 컴파일은 콘솔보다 PC 게임이 주력이기도 했고 아무튼 서드파티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거예요, 메가드라이브는. 그래서 메가드라이브라는 콘솔은요, 여러분, 오로지 세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던 거예요. 아, 물론 괜찮은 서드파티 게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방금도 말했던 건스타 히어로즈라던가. 근데요, 그런 게임들은 그냥 있으면 하는 거지 그런 게임을 하려고 메가드라이브를 사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 소닉, 베어너클 이런 거 하려고 사는 콘솔이었지. 요즘 닌텐도가 딱 이런 느낌이죠. 닌텐도 콘솔도 닌텐도 게임 하려고 사는 콘솔이잖아요. 뭐 젤다의 전설, 스플래툰, 포켓몬스터 이런 거 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게임도 많지만 닌텐도랑 닌텐도 자회사 게임 빼면은 진짜 할 만한 게임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뭐 근데 그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니네요. 넘어가죠. 아무튼 슈퍼 패미콤에는 좋은 서드파티가 메가드라이브보다 훨씬 많았어요. 훨씬. 예를 들면은 뭐 아틀라스가 지금은 세가의 자회사지만 이때는 닌텐도 진영이었고요. 그래서 진여신전생을 하고 싶으면 슈퍼 패미콤을 사야 했어요. 그리고 스퀘어 에닉스가 옛날엔 스퀘어랑 에닉스라는 두 개의 회사였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스퀘어랑 에닉스가 둘 다 닌텐도 진영이었어요. 그래서 스퀘어가 파이널 판타지, 에닉스가 드래곤 퀘스트를 슈퍼 패미콤에 냈죠. 아니, 드래곤 퀘스트랑 파이널 판타지를 둘 다 가지고 있었어요, 슈퍼 패미콤이. 그 다음 슈퍼로봇 대전 만든 반프레스토, 또 캡콤도 메가드라이브에 게임을 몇 개 내긴 했는데 사실상 닌텐도 진영이었고요. 그 다음 아니다, 서드파티이긴 그만하죠 이제. 할 만큼 했네요. 아무튼 아시겠죠? 닌텐도가 얼마나 치사하게 굴었는지. 아니, 드래곤 퀘스트 가져왔으면 파이널 판타지는 줘도 되잖아요. 상도덕이 없어요, 상도덕이.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라는 건 물론 농담이고요. 서드파티 개발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콘솔을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닌텐도도 나중에 똑같은 논리로 게임큐브 말아먹었잖아요. 엑스박스가 성능 훨씬 좋아가지고.
아무튼 슈퍼 패미콤에 밀려가지고 1인자 자리에서 쫓겨난 세가가 이 시기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메가드라이브의 애돈, 메가CD를 만들었어요. 1991년에. 이거 말아먹었죠. 근데 그래도 메가CD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루나 실버스타 스토리 진짜 명작이니깐 그 얼마 전에 리마스터도 나왔거든요. 공식 한국어라도 돼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1994년에는 또 다른 애돈 32X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망했죠. 32X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세가 세턴이 나오기 몇 달 전에 나왔어요. 아니 일본에서는 오히려 세가 세턴이 더 먼저 나왔어요. 팔리겠냐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32X는 세턴에 팀킬당해가지고 처참하게 망했고 세가 세턴도 뭐 엄청나게 망한 것까진 아닌데 메가 CD나 32X의 실패를 만회할 정도까지 팔린 건 아니에요. 세턴이 성능 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모자란 게 없었거든요. 이게 슈퍼 패미콤이랑 경쟁하는 콘솔이었다면은 근데 이미 3D 게임의 시대가 시작된 타이밍이었어요 이때가. 세턴도 3D 게임을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2D 게임에 특화된 콘솔이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이때부터 소니가 콘솔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경쟁도 되게 격렬해졌어요. 이때 세가 세턴이랑 경쟁하던 게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닌텐도 64인데 플레이스테이션은 가격이 4만엔이고 닌텐도 64는 25,000엔, 세가 세턴은 45,000엔이나 했어요. 닌텐도 64의 거의 2배의 가격이었던 거죠. 물론 플레이스테이션도 비쌌지만 플레이스테이션엔 진짜 좋은 게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파이널 판타지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넘어왔고 플레이스테이션 얘기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은 지금까지 한 8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판 걸로 추산이 돼요. 4만엔이나 하는 걸. 진짜 스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5세대죠? 5세대 콘솔 전쟁의 승자는 플레이스테이션이었어요. 세턴은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꽤 잘 팔렸는데 뭐 글로벌 성적이 워낙에 안 좋았어가지고 아무튼 세턴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리니까 세가는 바로 다음 콘솔 드림캐스트를 만들었어요. 회사에 명운을 걸고. 근데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었죠.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이제 세턴이 되게 비싼 콘솔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싼 주제에 할 만한 게임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세턴을 산 사람들이 신작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세가는 세턴을 금방 포기해버리고 내놓은 자식 취급하면서 바로 다음 콘솔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세가 콘솔은 비싸긴 더럽게 비싼 주제에 수명은 짧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세가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드림캐스트도 망해버렸어요. 드림캐스트 때 서드파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진짜 걸출한 게임들이 많아요, 드림캐스트에. 뭐 파워스톤, 소울칼리버, 로더스 도전기 좋은 게임이 진짜 많은데 그냥 소비자들이 세가한테 등을 돌려서 망해버린 거예요, 드림캐스트는. 아무튼 망했어요, 드림캐스트. 회사에 명운을 걸고 만든 콘솔이 그렇게 시원하게 망해버리니까 세가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됐죠. 위기에 빠진 세가가 어떻게 됐냐. 2004년 쌈이라는 빠찡코 회사가 세가를 인수해요. 또 팔려나갔죠, 세가가. 진짜 여러 번 팔려나갔어요. 걸프앤 웨스턴부터 시작해서 SCSK 밑에 갔다가 그 다음 쌈이. 근데 이때 불행 중 다행인 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쌈이라는 회사가 비록 빠찡코 회사지만 비디오 게임 산업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쌈이가 세가를 인수하기 전부터 비디오 게임 배급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길티 기어 잭스부터 시작해서 이그잭스, 이스카의 퍼블리셔가 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온 길티 기어 PC판이나 콘솔판에 켤 때 쌈이 로고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다음 둘째는 당시에 세가랑 쌈이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일이냐. 1993년, 그러니까 세가 세턴 나오기 직전이죠. 1993년에 쌈이가 도산할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세가가 자금을 융통해줘서 재기할 수 있었던 사연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세가가 위기를 맞으니까 이번에는 쌈이가 도와주겠다 한 거죠. 이때 쌈이가 세가를 인수해가지고 그냥 자회사 취급하면서 막 부려먹어도 됐거든요 사실. 뭐 소닉, 쉔모 이런 거 뺏어다가 빠찡코 만들고 막 해도 되는데 쌈이는 그렇게 하는 대신 세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요. 세가 쌈이 홀딩스라는 모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영업을 할 정도로 그래서 자금은 쌈이가 다 대주는 건데도 영업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터치를 안 해요. 심지어 세가가 쌈이에 넘어간 뒤로도 거의 10년이나 적자가 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도 쌈이가 참아줬어요. 빠찡코로 번 돈 세가에 갖다 주면서. 말하자면 아까 그 데이비드 아저씨와 나카야마 아저씨의 브로맨스 같은 거를 비교도 안 되는 대규모로 한 거예요, 쌈이가. 진짜 말이 안 되죠? 뭐 아무튼 이때가 세가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여기서부터는 짧게 가죠. 별로 재미없는 얘기니까는. 이 뒤로 세가가 뭐를 했냐. 일단 용과 같이 시리즈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희대의 괴작 판타지스타 유니버스도 나왔고, 판타지스타 유니버스는 뭐 괴작이긴 한데 세가가 이걸로 온라인 게임 수익 모델에 대한 노하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때쯤에 뿌요뿌요도 세가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세가가 싸미에 인수되기 직전에 컴파일이 망해가지고 판권을 가져왔죠, 세가가. 그래서 세가가 만든 게 뿌요뿌요 피버 시리즈죠, 피버. 거의 리부트 느낌으로다가 주인공 ARS도 뭐 아미티, 라피나, 그 다음 S 누구죠? 시그. 주인공도 그렇게 싹 다 바꿔가지고 나와요. 근데 뿌요뿌요 팬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는 나중에는 아르르, 루루, 세조도 뭐 카메오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지금 뿌요뿌요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세가 얘기를 해야지. 네, 아무튼 이 시기에 세가가 게임 유통도 굉장히 열심히 했죠. 예를 들면 뭐 토타로라든가 풋볼 매니저라든가 이 시기에 유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것저것 했는데도 거의 10년 가까이 적자 경영을 할 정도로 회사가 힘들었다. 이때 싸미 쪽에서 빠찡코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 뒤로 세가가 프로젝트 디바라든가 그 다음에 판타지스타 온라인 2라든가 이런 걸로 다시 일어섰는데 성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잘 아는 용과 같이 에이시라든가 뿌요뿌요 테트리스라든가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라든가 다시 좋은 게임 만드는 회사가 된 거죠. 또 세가가 이제 옛날 IP도 부활시키겠다고 다시 출사표를 던졌죠, 최근에. 뭐 크레이지 택시, 제센 라디오, 베어노클 이런 거 신작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언젠가 콘솔도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오케이, 요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사실 더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파고들면 좀 늘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뇌가 쇼츠에 절여져서 조금만 재미없어도 안 보잖아요? 세가 얘기는 언젠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니까 좋네요. 뭐 아무튼 나나코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상쾌해졌으니까 갈 거예요. 바이바이.